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2 신사고 문화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잠시 전까지, 우리 조금 전까지 강의 하나 찍었었는데요. 조금 전에 그 이상의 권태라는 현대수필을 하나 봤었고요. 사실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것이 그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인데, 요 사이에 공방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거는 이전에 찍은 작품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 힘이 되는 한마디 보고 좀 넘어가야겠죠? 가볼까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는 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다 그랬죠?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라는 책 속에 이러한 글귀가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할 때 많은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좀 좋게 생각하면 죽어있다면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 속상한 마음이 든 건 내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속상한 거겠죠? 그 마음에서 머무르지 마시고요. 속상하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근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더 발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갑시다! 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요 시, 오늘 배우게 될 건데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바로 김수영 씨라는, 김수영 씨는 참고로 1960년대에 살아가는 참여 시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사실은 어느 날 그냥 고궁을 나오다가, 이 고궁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옛날 궁궐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한 뭔가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을 표현한 시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넘어볼게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19 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자유를 외치던 그런 4.19 혁명으로 한껏 부풀었던 자유와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런 자유와 희망이 5.16 군사 쿠데타, 안 좋았던 것이죠. 이런 걸로 인해 그런 자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그 안타까움을 노래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5.16 군사 쿠데타와 4.19 혁명이라는 건 주로 뭐와 연결될 수 있는 거냐면 독재, 정권과 연결할 수 있고, 이러한 독재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자유 혹은 민주주의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김수영 시인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냐면 참여 시인이라고 얘기했었죠. 참여 시인은 1960년대 내지 70년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독재에 저항하는 시를 썼던, 현실을 참여하는 시를 썼던 사람이 참여 시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 시인들의 특징은 독재에 저항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김수영 씨의 시 속에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자주 등장을 해요. 성격상. 근데 그때 플러스는 대개 이런 모습을 의미할 수 있고, 마이너스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 내용 속에 또 무엇이 들어있냐? 이런 내용들을 짚어볼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즉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소시민으로만 살아가던 자기의 모습을, 중요한 건 성찰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큰 불의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만 분노하던 이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위에 써있는 소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나라가 망한 건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는 분노하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소한 거에만 분노하는 모습이 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소시민이라고 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 문학회 봤던 그 미스터 방이라는 인물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광복 따위가 뭐가 중요해?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들 일종의 소시민의 일종이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작품 속에는 그럼 어떤 걸 포인트 잡은 게 중요할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죠. 자, 이 작품 속에서 두 개의 상대적인 시어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는 사소한 일을 의미하는 것 하나, 그리고 중요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소시민적인 삶의 태도를 노래한 것들도 나올 겁니다.
그럼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요게 사소한 일 얘기하는 건가? 요게 중요한 일 얘기하는 건가? 그걸 좀 살펴보면 되겠죠. 다음, 소시민적인 삶의 태도라는 무엇인가를 나중에 알아야겠죠. 다음, 세 번째, 무기력함과 자조, 그리고 반성이라는 하나의 정서와 태도가 작품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다양한 표현 기법들이 이 안에 등장합니다. 그것들을 함께 연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선생님이 현대시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옆에 적고 시작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화자, 상황, 정서, 태도. 그러니까 화자가 없으면 대상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화자와 대상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느끼고 있는가를 하나씩 찾게 될 겁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는, 그러면 화자가 나오네요. 화자가 누구예요? 나가 나오죠.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이라는 것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화를 내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에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여기까지가 1년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왜 나는 조그마한 일, 우리 처음에 포인트 잡았던 기억나나요? 이 조그마한 일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죠. 나는 이렇게 사소한 일에만 왜 분개하는가?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고 있는 거야? 이 바보같이, 뭐 이런 거잖아요. 자랑스러운가요? 아니죠.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약간 부끄러움이잖아요. 자조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조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약간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죠. 왜 나는 조그만 일에 분개하지? 어떻게 분개하는데 그 분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궁의 음탕 대신에 이 왕궁의 음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 이게 중요할까? 왕궁은 나라를 얘기할 것이고요. 음탕이라는 것들은 타락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타락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패한 권력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아마 뭐 독재 정권 같은 걸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사소한 일인 거죠. 이러한 사소한 일에 분개하고 옹졸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화낼 수 있잖아요.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이가 나오면 여러분 화낼 일인가요? 화낼 일이죠. 그렇죠? 아니 갈비탕을 시켰는데 기름덩이가 나와서 화를 낼 일이긴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화내는 건 뭐 당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화를 내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는 거예요. 이런 거에 화를 내면서 이 화를 내는 애는 옹졸하게, 너 이렇게 옹졸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나 옹졸해? 오, 칭찬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옹졸하게 분개한다는 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는 자조적인 인식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같은 이란 말은 여러분 직유법 설명할 수 있겠고요. 이런 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작품 속에 비속어를 이용해서 작품을 쓰기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 대신에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고, 그게 어떻게 분개하는 거냐면 옹졸하게 분개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는 모습, 즉 이렇게 이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이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 이 모습을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만 왜 분개하는가? 어떤 건데?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정서를 잡을 수 있는 건, 내가 나와서 어떠한 상황이냐면 굉장히 작은 일, 즉 사소한 것에 분개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고, 여기서 화자는 자조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용 끝났네요. 뭐 거의 다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중요한 일은 내버려두고 사소한 일에 분개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소시민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소시민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즉 나는 여기서 소시민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음 두 번째 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가자. 갑시다. 자,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원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대요. 비슷한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 보세요. 붙잡혀갔는데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가잖아요. 이 사람을 잘못을 해서 붙잡혀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를 들면 예컨대 원래 이 작품이 나오게 되면 보기를 줘야 되는데 이 소설가는 그런 거겠죠. 뭔가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기 위해서 혹은 이 독재에 저항하는 당당하게 저항하는 것들 그런 걸 저항하는 글을 썼다가 잡혀간 소설가. 쉽게 말하면 이 소설가는 저항적 인물이라는 거죠. 이러한 저항적 인물을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들은 중요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리고 월남파병에 반대하는 이 월남파병이 뭐냐면 여러분 그 베트남인데요. 이 당시에 월남파병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정치인들이 어떤 뭔가 얻어낸 이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본인들이 가지 않고 이 젊은 청년들을 보내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죽음을 내몰고 있던 거예요. 많이 반대를 했겠죠. 근데 국익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굉장히 부당한 거죠, 일종의. 근데 이런 것들에 반대하는 일은 굉장히 어떤 일이냐면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반대하는 이런 자유, 언론의 자유 다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이런 걸 이행하지 못하고 뭐 했냐면 20원이라는 작은 돈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 왼쪽 써있죠? 야경꾼은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킨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쪽에 약간 좀 약한 존재들이겠죠? 이러한 야경꾼들만 증오하는 일들은 굉장히 사소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없는 자들만 증오하는 사소한 일을 하고 중요한 것에는 저항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런 태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소시민적 자세라고 볼 수 있는 파트겠네요. 이해하셨죠? 1년에서도 소시민적 자세, 2년도 소시민적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모습을 얘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까 옹졸하다고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옹졸한 나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통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전통이라는 건 오랜 세월을 거쳐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옹졸한 나의 전통은 이 옹졸함이 나한테 옹졸함이 배어있다. 일종의 약간 나한테 습관처럼 배어있다라고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처럼 옹졸함이 배어있어? 그러면 이 옹졸함이라는 건 되게 사소한 거에 분노하는 모습이잖아요. 뭔가 힘이 넘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내 앞에 정서로? 이게 이미 내 안에 정서로 잡혀있다는 얘기는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어떻게 내가 이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다? 과거를 뭐하고 있냐면 회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으로 볼 수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는 거니까 현실에서 과거로 뿅 하고 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럼 질문 하나 할 건 여기에 옹졸한 나의 전통이라는 것들이 어떤 멋진 모습은 아니니까 이 모습 역시도 어떤 소시민적 자세를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부산의 포로 수용소에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인 너스들, 간호사들이겠죠.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길키고 있었대요. 근데 나를 보고 너 왜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 하냐고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포로 경찰이라고 하는 것들은 경찰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경찰이라는 것들은 뭔가 중요한 일 혹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스펀지 만들고 거즈 만드는 거 되게 단순한 일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사소한 일. 뭔가 좀 뭔가 엄밀하게 말하면 정보원이 봤을 때 사소한 일이고 정보원이 봤을 때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나를 놀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너스들 옆에서, 간호사 옆에서 넘어가요.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건 굉장히 사소한 일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소한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소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그럼 이런 거죠. 지금 얘가 과거의 자기의 경험을 얘기할 때 굉장히 지금 잘했던 건가? 그러니까 요 앞서 여기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들, 놀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시작해서 요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었던 게 뭐인 거냐면 자기가 옹졸하게 보였다는 거니까 이런 옹졸함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과거
체험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옹졸함이 지금만 옹졸하게 왜 분개하는 거지? 왜 내가 지금 옹졸하게 이렇게 막 분개했었냐면 과거부터 이런 옹졸함이 내 몸속에 배어 있어서 지금도 옹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조와 함께 굉장한 부끄러움 또한 느끼고 있다라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요. 그래서 이러한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만들기와 다름없는 사소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잠깐 지웁시다 여기는. 그래서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그럼 여러분 개의 울음소리가 왈왈 친다고 해서 그 개가 무섭긴 해요, 그죠? 개가. 근데 그 개의 울음소리는 굉장히 힘 있는 대상인가요? 개의 울음소리라는 것들은 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거냐면 약한 존재. 근데 이 약한 존재에게 나는 졌어요. 또 하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이 약한 존재들한테 졌다는 얘기는 이 화자가 얼마나 무기력한가, 이런 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한 태도, 그러니까 자조, 부끄러움, 그 다음에 무기력한 태도까지도 이렇게 엿볼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약한 존재로서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또 하나, 밑에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있는 가시밭. 그러니까 지금 얘는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은 되게 가벼운 존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밟으면 가시밭처럼 아프단 얘기예요. 그럼 가시밭은 아프니까 어떤 고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봐요. 이렇게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이라는 거 뭐냐면 굉장히 사소한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일상에서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일상 역시도 고통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소한 일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된 화자의 존재는 개의 울음소리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도 질 정도로 무기력한 존재이며, 이렇게 무기력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고통을 느끼고 있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하잘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그런 초라함을 느끼고 있는 거겠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로 나는 비켜서 있대요. 절정 위에는 서 있지 못하고 나는 지금 비켜서 있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비켜서 있다는 말을 두 번이나 썼어요. 그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켜서 있다는 얘기 뭐냐면, 봐요.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비켜서 있다는 얘기는, 야, 좀 비켜! 지나가게! 그랬을 때 이렇게 옆으로 살짝 비켜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는 놈이 나쁜 놈이라 가정을 했을 때 그 나쁜 게 오는데 이게 맞서 싸워야 되는데 나쁜 게 오니까 이게 피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 비켜서 있다는 것들은 뭐 하지 못하는 거냐면 저항하지 못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살짝 피하고 있는 거죠. 되게 치사한 거죠. 근데 절정 위에 서 있지 않고 앞만을 조금은 옆으로 비켜서 있대잖아요. 그럼 이 절정 위에 서 있는 건 잘하는 모습 아닌가요? 따라서 이 절정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절정은 밑에다 쓸까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절정은 불의에 저항하는, 이 불의와 혹은 부정, 나쁜 것들에 저항하는 모습이 바로 이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플러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불의에 저항하는 절정 위에 서 있지 않았다는 얘기는 비켜서 있다는 얘기고, 조금 옆으로 비켜서 있다는 얘기는 저항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그냥 지켜만 보는 일종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 화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켜서서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이 조금쯤, 그러니까 조금쯤 서 있지 않고 조금쯤 비켜서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뭐랄까 되게 사소한, 그러니까 작은 것에 뭔가 막 분노하는. 근데 이렇게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 얘는 뭐하고 있냐면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느낌표 빡 찐 거 보니까 얘는 영탄법을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얘는 지금 자기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들을 자각하고 있다 혹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자각하고 인식한다는 얘기는 내가 정말 바보 같은 거지라고 반성한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켜서 있는 모습이 바로 어떤 거냐면, 비켜서서 사소한 일에만 지금 내가 일에만 분개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쭉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나는 아무래도 지금 좀 이렇게 불의에 저항해야 하는 그런 절정 위에 서 있지 못하고 난 지금 비켜서 있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거든.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비겁한 것이라는 건 나도 알고는 있어. 나도 알아. 난 깨달았거든. 내 모습을 인식하고 있거든. 나 반성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옹졸한 습관으로 내 전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으로 인해 옹졸하게 반항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반항하는데? 이발쟁이에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발쟁이라는 존재는 되게 약한 존재죠. 그런데 땅 주인에게 못해요. 그럼 이 땅 주인은 강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발쟁이에게 하고요. 구청 직원에게 못해요. 동해 직원에게는 못해요. 그러면 여기는 땅 주인, 그 다음에 동해 직원까지 전부 다 강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발쟁이에게는 하고 야경꾼에게는 이것 때문에 막 얘기를 해요. 야경꾼도 약자가 될 수 있겠죠. 맨 마지막에 이러한 모습이 우습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해요. 우습지 않느냐는 얘기는 우습다. 그죠? 우습다라는 거를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서리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래야. 모래야? 불렀네요? 모래야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이 모래가 마치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 듯이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일종의 말을 뭐 하는 거죠? 여기는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는 거고, 그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의인화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모래야, 바람아, 먼지야, 풀아.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동그라미 친 것도 있잖아요. 얘네, 얘까지. 이 동그라미 친 것들 전부 다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존재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자연들에게 야, 나 얼만큼 작으니? 나 얼만큼 작으냐? 나 정말 얼만큼 작냐? 라고 얘기하면서 자조적인 독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을 건네는 어투를 이용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것들은 자조하는 독백으로 마무리를 지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작가는 그러면 결국은 자조적으로 있으니까 반성을 안 하고 있나요? 그게 중요한데. 화자는 반성을 해야 안 해요? 이러한 모습으로 화자는 반성을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화자는 반성은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반성을 하고 있으나 뭐가 중요한 거냐면 다만 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도 안 한 채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반성은 하지만 변하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움으로 나타나는 시가 바로 이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뭔가를 해드릴 거예요. 작품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현대시를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이 하면 제일 좋을 만한 게 뭐냐면 이 작품을 하나의 그림처럼 그려보는 거예요. 이 그림 하나로 그냥 최종 정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고궁을 나오면서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고궁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고궁에 대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뭘 돌아봤냐면 미안해요. 일단은 첫 번째 사소한 거엔 굉장히 내가 분노를 하는데 중요한 일을 외면하고 있다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나는 사소한 일에는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중요한 일은 내가 뭐 했냐면 외면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 거냐면 이 모습은 곧 소시민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 또 하나요. 이 사람은 어디에 서 있다고 얘기했었냐면 절정 위에 서 있다고 얘기했었나요? 아니죠. 절정 위에 서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서 있는데? 나는 잠깐 비켜서 있다라고 설명했었죠. 이것이 얼마나 자기가 바보 같은 것인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고 있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성하는 모습이 있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 화자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개한테도 지는 모습이 있었죠.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이 이 화자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얼마나 장니 하면서 자기를 자조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소시민자 삶의 자세와 무기력한 자세와 자조적인 모습들을 얘는 뭐하고 있었냐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한 글자 적도록 할게요. 화자는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 시를 마인드맵으로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그림 속에 이 안에서 말하고 싶은 것들을 다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표로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작품의 포인트만 한번 잡아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모든 시를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고 되게 좋을 거예요. 자, 첫 번째요. 작품 포인트인데요. 제일 처음에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하죠. 현재 내가 어떤 모습이냐. 현재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억압된 모습 속에 있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의 포로 수용소 시절에 그때 모습을 회상하곤 하는 거죠. 그런데 회상할 때 뭘 했었냐면 스펀지기 만들기, 그 다음에 거즈객이라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 일들은 어떤 일이었죠? 나한테 굉장히 기억나요?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소한 일과 동시에 굉장히 옹졸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포로경찰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 포로경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앞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설렁탕집 주인 네, 욕을 하고 있고요. 그죠? 연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서. 그다음 야경꾼들을 증오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 이발쟁이들한테는 반항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약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전부 다 저항할 수 있는 대상들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왕국의 은탕에 분개해야 되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해야 하고 월남 파병 반대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 땅 주인에게 저항하지 못했죠. 구청 직원에게 저항하지 못했죠. 동해 직원에게 저항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삶은 여기는 저항의 대상이라면 여기는 저항하지 못하는 삶을 이렇게 쭉 늘어놓고 있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대상이 여기는 다 저항을 하고 있는 대상들이라면 여기 있는 것들은 내가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럼 과거 시절에 이러한 사소하게 옹졸하게 했던 것들이 나한테 뭘 만들어냈냐면 옹졸한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처럼 얘네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화자는 뭘 했냐면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인 자세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옹졸한 전통이라든지 이러한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인 이러한 자세들을 지금 얘는 여기서 뭐하고 있냐면 반성하고자 했다. 자기 반성하고 있는 시.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깔끔하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옹졸한 전통이 있는 모습과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인 자세를 자기 반성하고 있는 시.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 끝났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꼭곡인데요.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삶을 반성하고 있다는 게 이 작품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비되는 주요 시어들 앞에서 기억나시죠? 뭐 사소한 일과 혹은 뭐 그냥 중요한 일들, 그 다음에 뭐 저항하는 것과 저항하지 못하는 것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러한 대비되는 주요 시어들을 통해서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일종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나열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체험을 바탕으로 했다고? 그러면 과거 일을 뭐 한 거였냐면 회상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요. 자조적인 독백을 통해서 반성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마지막으로 독자에게도 우회적으로 반성하라고 촉구하는 모습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만 반성하겠다가 아니라 이 글을 읽은 모든 독자들에게도 반성해라라고 태도를 촉구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는 보기 같은 게 좀 주어져야 맞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자조와 반성까지는 기억하시고 이 우회라는 것들은 한 번쯤 그냥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직유 있었죠? 영탄 있었죠? 설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말을 건네는 어투가 있었으니까 일종의 의인화된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모든 이 시에 대한 정리를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 김수영 씨라는 사람을 좀 잘 기억해 보시고요. 김수영 시인과 더불어서 신동엽이라는 시인도 있어요. 그 둘이 함께 1960년대에 참여 시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김지아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 김지아 씨도 1970년대 참여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 독재 정권을 살아가는 지식인들이 어떠한 것들을 하지 못해서 무력감을 느꼈던,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상의 권태, 그 이상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느꼈던 그 무기력함을 얘기했다면, 여기 나와 있는 김수영 씨는 독재 정권 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소한 거에만 분노하던 그런 소시민적인 자세, 그 무기력한 자세를 스스로 반성하고 비판했던 그러한 내용의 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의 권태와 더불어서 요 시들은 자기의 무력함을, 지식인의 무력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작품은 지식인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소시민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이해하셨죠?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공부한 것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하셔서 꼭 시험에서 100점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